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사이다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사연을 소개해드릴 테니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에 사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평소 저를 개무시하던 동서들에게 시원하게 복수하게 되어 도저히 썰을 풀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처음엔 고구마를 먹은 듯 속도 막히고 답답하시겠지만 꼭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오래 참으신 만큼 더 큰 사이다를 반드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은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무표정하고 싸늘해 보이는 남편의 인상 때문에 그를 무서워했지만 알면 알수록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그이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급속도로 가까워진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만나고 있던 중 남편이 자신과 결혼해달라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감동받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 사람을 왜 이제야 만났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솔직히 그와의 미래를 꿈꿔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냥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저를 매우 의기소침한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혼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또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게 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와 노력으로 드디어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남자라면 또 한 번 용기를 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남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 어찌나 떨리던지요. 남편이 저보다 3살 어린데다가 그이는 초혼, 저는 재혼이다 보니 시댁의 반대가 극심할 게 불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이 분명 우리 결혼 반대하시겠지? 하긴 나 같은 이혼녀를 얼씨구 반기는 게 더 이상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처럼 현명하고 올곧은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어서 내가 더 영광인데. 어머님도 당신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더군다나 어머님이 나 고아인 것까지 알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당신에 비해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뭐 어때서 그래. 부모 멀쩡히 살아있어도 사람 구실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에 비해 당신은 배울 점도 많고 훌륭한 여자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왜 반했는지 몰라서 그래? 왜 반했는데? 그야 당신의 훌륭한 인품 때문이지. 공자님도 당신 앞에선 울고 갈 거야. 하여튼 팔불출. 남편의 위로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혼녀라는 딱지도 제게 큰 상처였지만 사실 가장 큰 상처는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라는 점이었거든요. 그간 살면서 고아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멸시와 모욕을 당했던 적도 많았던 터라 시댁에서 이 점 역시 안 좋게 보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벌벌 떠는 제 손을 남편이 꼭 붙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용기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님은 저를 그리 곱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의 냉한 시선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절로 어깨가 움츠러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왜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남편에 대한 저의 진심을 어머님께 한치의 과장도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매섭게 저를 바라보시던 시어머님의 눈빛이 점차 누그러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고 성에 차지 않으실진 몰라도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에요. 저의 결혼 허락해 주시면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은 무슨 흠이 되겠니? 니들이 좋으면 됐다. 얼른 날 잡고 살림부터 합치거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날 어머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머님은 제가 고아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간 고생 많았다며 이제는 더도 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며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때의 기분이란 정말 말로 하지 못해요. 고아였던 제게도 마침내 어머니가 생긴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혼 생활은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공주 대접해 주었고 어머님께서도 항상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다 보니
하루아침에 나이차가 제법 나는 동서 2명이 생겨버리고 만 것인데요. 그런데 이 2명의 동서들이 저를 대놓고 왕따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댁에 모일 때마다 형님인 저에게는 말 한마디도 걸지 않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일수. 그러다 제가 등장하면 보란듯이 흩어지거나 아예 이야기를 멈추고는 도리어 제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한 번은 저도 이야기에 껴보고 싶어서 은근슬쩍 동서들의 대화에 말을 얹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멸시뿐이었습니다. 동서들끼리 무슨 이야기 그렇게 재밌게 해?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되나? 아마 형님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들으실걸요? 맞아요. 형님은 그냥 부엌에서 전이나 부치시는 게 더 꿀잼이지 않겠어요? 아, 미안. 동서들 이야기하는데 내가 눈치 없이 끼어들었나 봐. 그거 아시면 좀 빠져주세요. 눈치 없이 끼지 마시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저도 그들을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동서들 입장에서 갑자기 나이가 한참 많은 형님이 생긴 셈이니 달갑지 않은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첫째 동서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처음 있는 일이라 솔직히 말해서 조금 기대했어요. 드디어 동서가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나 보다 싶었거든요. 형님, 저 첫째 동서예요. 그래, 동서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15일에 어머님 댁에서 김장하기로 해서 알려드리려고요. 참, 배추 100포기 준비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라고? 배추 100포기? 무슨 김장을 그렇게 많이 해? 형님도 참, 저희 식구 입이 몇 갠데 그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요? 다른 건 저희가 전부 준비할 테니 형님께서 배추만 준비해 주세요. 아셨죠? 알려줘서 고마워. 동서, 잠시만, 날짜가 언제라고? 15일이요. 절대 잊지 마시고 그날 봐요. 이때까지만 해도 동서에게 완전한 뒤통수를 맞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김장 배추를 수소문해서 알아보았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하는 김장이나 기왕 하는 거 잘 해내고 싶었거든요. 김장 당일 남편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낑낑거리며 차에 싣고 시댁으로 향하는데 웬걸 어머님 집이 비어있는 겁니다. 당황스러워 어머님께 곧바로 전화를 드려보니 지금 노인정에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김장날이 아니냐고 여쭤보니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15일이 아니라 25일이라고 첫째 동서가 말 안 해줬냐고 도리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동서가 저를 엿먹이려고 날짜를 완전히 잘못 알려준 것이죠.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어 저는 당장 첫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가 김장날 15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어머님 댁 갔더니 아무도 없던데. 형님, 제가 언제 15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25일이라고 했거든요? 형님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 이제 가는 귀까지 먹으셨어요? 어떻게 보청기라도 하나 맞춰드려요? 동서가 분명 나한테 15일이라고 했잖아.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기가 막혀서 진짜. 자기가 잘못 들어놓고 뒤집어 씌우는 것도 유분수지. 뭐? 지금 지라고 그랬어? 동서 아무리 그래도 형님한테 지가 뭐야? 여보세요, 동서! 동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도 모자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준비한 배추 100포기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대부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 소가리를 했지요. 남편에게 동서들의 괴롭힘을 털어놓아야 하나 솔직히 무척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깟 일로 남편에게 기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절 믿고 지지해준 만큼 이번 일은 저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애초에 큰 마음 먹고 한 결혼이니 이까지 괴롭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처음엔 동서들이 저를 싫어하는 원인을 저 스스로에게서 찾았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책하면서 어떤 부분이 그들 눈에 밉보였을까를 매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자존심을 다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서들과 잘 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부딪혀 보기로 다짐한 겁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발품을 팔아 주름 개선에 좋다는 화장품도 선물해보고 정성 어린 손편지까지 써주기도 했지요. 어머님께 저의 진심이 통했듯
이번에도 동서들에게 저의 진심이 반드시 전해질 거라 그리 믿으면서요. 맨 처음 동서들에게 선물을 건넸을 땐 그래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동서들에게 건네자 두 사람 모두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동서, 내가 동서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준비했어. 부족한 정성이나마 받아주면 고맙겠어. 뭘 이런 걸. 고마워요, 형님. 잘 쓸게요. 큰형님, 저도 감사해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취해 저는 또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동서들에게 저의 진심이 잘 전해졌고 이제는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서들이 분리수거장에서 제가 준 선물이랑 편지를 모조리 버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정말이지 아프고 쓰라리더라고요. 난 또 선물이라길래 비싼 거 주나 했네. 아니 이딴 싸구려 화장품을 요새 누가 쓴다고. 다 지같이 구질구질한 줄 아나 봐. 웃겨 진짜. 그러니까요. 지가 싸구려니까 죄다 싸구려만 보이는 거지. 이 손편지는 또 뭐래요? 진짜 쪽팔려. 옛날 사람인 거 티내나? 어디 뭐라고 썼는지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둘째 동서에게 미친 거 아닌가 진짜. 아유 오글거려. 하여튼 놓친 내 꼴값은. 동서들의 뒷담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저의 진심을 모조리 짓밟을 것이라는 걸요. 솔직히 지들은 뭐 얼마나 잘나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한답니까? 그저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도대체 동서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 건지, 내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책했던 지난날이 전부 다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당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 뒤로 저는 동서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를 받아주신 어머님, 그리고 저를 믿어준 남편에게만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동서들과 제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걸 어머님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아버님 제삿날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은 조용히 며느리 3명을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알아서 잘 지낼 거라 생각하면서 모른 척했다만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니들 사이가 아무래도 썩 좋지 못한 것 같아 내 이렇게 불렀다. 어머님, 사이가 안 좋다뇨. 저희가 형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데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는 형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히려 형님께서 저희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저희가 먼저 말 걸지 않으면 형님은 저희 쳐다도 안 보시는걸요. 동서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자 저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들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도리어 형님인 제가 동서들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현명하신 저희 어머님은 동서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오히려 큰 소리로 호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어른을 속이려고 들어! 니들이 합심해서 첫째 며느리 따돌리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어머님, 저희가 형님을 따돌리다뇨. 말씀을 어쩜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맞아요, 어머님. 형님도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저희가 언제 형님을 따돌렸다고 그래요? 그래, 첫째 며느리 네가 한번 말해봐라. 얘네들이 서운하게 하거나 힘들게 한 거 있으면 전부 다 이 자리에서 털어놔. 속에만 꼭꼭 숨기고 있으면 병만 생기지 안 그러냐?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동서들이 한 짓을 모조리 까발릴 생각에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무척 고민이 되었어요. 매번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고 저를 무시한 일부터 이야기할까, 아니면 김장 날짜를 잘못 알려줘 헛수고한 걸 이야기할까, 그것도 아니면 열심히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모조리 버린 것부터 터뜨릴까. 이걸 전부 다 말하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저 너무 서운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첫째 동서가 대뜸 서운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악어의 눈물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자기들이 한 짓을 전부 까발릴까봐 먼저 선수를 친 게 분명했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몹시 당황한 눈치셨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니 그럴 수밖에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랑 결혼 허락받으러 갔을 때 어머님 저한테 뭘 하셨어요? 절대 이 집안에 저 같은 거 드릴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하셨죠.
그런데 형님은 왜 아무도 반대도 없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형님만 예뻐라 하시잖아요. 저도 눈이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첫째 동서의 말에 둘째 동서 또한 기다렸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었어요. 어머님, 저도 서운한 거 말씀드리면 끝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 택시 운전하신다고 어머님 얼마나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형님은 심지어 이혼녀에 부모도 없는 고아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구질구질하고 볼 거라곤 하나도 없는데 왜 형님만 얼싸 안으시냐고요. 그제야 저는 동서들이 왜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서들 모두 결혼 과정이 순탄치 못했고 어머님의 극심한 반대에 한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동서들은 저렇게 극구 반대해놓고 왜 저들보다 한참 모자란 조건을 가진 저는 별 반대 없이 받아주셨을까 하고요. 제가 입술만 짓씹으며 어머님의 눈치만 살피자 마침내 어머님이 동서들을 크게 꾸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들 신부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반대한 거 아니냐. 니들 돈 필요할 때 빼고 제대로 연락 한 번 한 적이 있긴 해 뭐래. 어머님. 시끄럽다. 니들 맨날 말만 효도한다고 씨부리지 사실은 나 언제 죽나 물 떠놓고 고사드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니들에 비해서 첫째는 심성이 얼마나 고운데 얘는 진심으로 날 존경하고 어른으로 대하니까 나도 진심으로 대하는 거야. 보면 몰라? 어머님 진정하세요. 동서들도 이제 그만해. 어머님 이러다 쓰러지시겠어. 소리치는 어머님의 얼굴이 어찌나 시뻘건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어요. 이러다 정말 누구 하나 잡겠지 싶어 저는 서둘러 싸움을 말렸습니다. 결국 어머님께 동서들이 저지른 짓은 까발리지는 못했어도 저는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잘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어머님의 꾸지람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동서들은 당분간 저를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진 못했어요. 물론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는 저는 괴롭히지 않았을 뿐 여전히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를 향한 동서들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희가 그간 형님께 너무 대면대면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형님과 잘 지내볼게요. 지난번 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뜻 잘 이해했어요. 이제는 형님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어머님도 효심을 다해 모실게요. 니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해주니 나도 기쁘구나. 솔직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믿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개과천선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남들은 몰라도 당사자만은 느낄 수 있는 촉이 있잖아요. 하루는 어머님의 뜻에 따라 며느리들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 화해 기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동서들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정작 왕따 피해자인 저는 동서들에게 사과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금방이라도 체할 것 같았지만 어머님 보는 앞이라 티도 못 내고 꾸역꾸역 음식을 먹던 찰나였습니다. 문득 둘째 동서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입은 흰옷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무언가 싸한 기분을 감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 동서가 실실 웃으며 제게 오리고기 한 점을 집어주더라고요. 형님, 세상에 오리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형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고마워 둘째 동서. 참, 그냥 먹으면 무슨 맛이에요. 머스터드 소스랑 같이 드셔야지요. 어머나. 동서,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해요 형님. 실수예요 실수. 흰옷인데 이를 어째. 그냥 버려야겠어요. 사건의 발달은 이러했습니다. 소스를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제 옷에 노란 머스타드 액을 왕창 뿌려버린 것입니다. 이건 100% 완벽한 고의라는 걸 전 바로 알 수 있었지만 둘째 동서는 가증스럽게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척 연기하더군요. 큰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칠칠치 못해서 어떡해요. 에그 동서 조심 좀 하지 그랬어. 형님 그래도 옷에 예쁜 무늬가 생겼는데요. 너무 고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음부턴 조심해 둘째 동서. 저는 무척 화가 났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크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미안하다고 어쩌나 사과를 하는지 여기서 화를 냈다간 도리어 제가 나쁜 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은근슬쩍 몸을 밀치거나 제가 신고 온 신발 한 짝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대부분 실수를 가장한 고의였죠. 하지만 그중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까내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큰형님, 당장 다음 주가 우리 아빠 생신인데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생신 선물? 글쎄 뭐가 좋을까? 동서도 참, 우리 형님 고아인 거 모르고 그런 질문해? 어머, 내 정신 좀 봐. 하긴 큰형님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거 잘 모르겠네요. 미안해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도 고아가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하긴 부모 둘 다 없는 경우는 흔치 않긴 하지. 내 주변에도 고아인 사람은 형님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하네? 다른 건 다 참아도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멸시를 받는 건 도무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펑펑 울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사정을 이야기한들 해결 방안이 없을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급기야 저는 극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동서들 얼굴만 떠올려도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욱신거리는 게 아닙니까? 급기야 그토록 믿고 따르던 어머님의 얼굴까지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그때 우연히 보게 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으면 되고 뼈가 부러지면 다시 붙이면 되지만 마음이 다쳐 속이 골아버리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보내는 소리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동서들만 생각해도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욱신거리는 게 어쩌면 마음이 제발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전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잘못은 동서들이 했는데 고통은 왜 저 혼자 다 감내해야 하나요? 저는 그날 밤 이를 갈면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 고통을 저 두 명의 인간 말종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복수의 기회는 생각보다 이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저의 생일날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미안하다며 대뜸 사과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저희가 그간 미안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형님만 너무 이뻐하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지난 날은 다 잊고 우리 잘 지내봐요. 형님도 저희한테 많이 서운하셨죠? 형님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첫째 동서와 둘째 동서 모두 세상 미안한 얼굴로 연신 제게 미안하다며 많이 반성했다며 사과하는데 하마터면 저도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껏 당한 게 있으니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갑자기 왜 저러나 무슨 꿍꿍이가 있나 보다고 생각했죠. 동서들이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다니 너무 감동이네. 그래, 동서들 말처럼 우리 이제부터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나도 지난 날 다 잊을 테니까 행여나 동서들도 나한테 서운했던 거 있으면 풀어. 역시 우리 형님 대인배셔. 형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어요? 우리 둘째 동서가 주는 선물이라면 무조건 대환영이지. 뭔데 그래? 사실 제가 아주 좋은 정보를 물었거든요. 둘째 동서가 말한 좋은 정보라는 건 다름 아닌 주식 정보였습니다. 자기가 용돈벌이로 주식을 한 지 이제 막 10년이 다 돼가는데 꽤 쏠쏠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선뜻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저 인간말종 둘이 합심해서 저를 골탕 먹이려 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솔깃한 척 순진한 얼굴로 그게 사실이냐 물었죠. 그렇게 쏠쏠한 정보란 말이야? 어떤 건지 나도 들어봐도 될까? 그렇다니까요, 형님. 저도 동서 말만 믿고 1억 넣어놨는데 글쎄 수익률이 벌써 20%지 뭐예요. 완전 떡상했죠 뭐. 수익률 20%? 그럼 완전 대박이네? 네, 그러니까 형님도 더 늦기 전에 무조건 투자하세요. 몇 배로 남는 장사인데 안 하는 사람만 바보잖아요? 원래 이런 고급 정보는 가족한테도 안 알려주는 건데 형님한테 그간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제가 선심 쓰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일을 어째. 내가 돈 좀 만지면 둘째 동서한테 확실히 보답할게. 어머, 형님, 첫째 동서는요? 형님께도 이 좋은 정보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고 설득한 사람이 바로 전데요. 아유, 그걸 말이라고. 당연히 첫째 동서한테도 내가 거하게 쏘지.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감동받은 척 눈물까지 글썽이고 동서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알려준 정보는 순 거짓말이라는 진실 말이죠. 사실 저 역시 주식 공부를 꽤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후 상심이 너무 컸던 탓에 취미 겸 시작했던 주식이 어느 순간 업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도 개인 투자자로 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정보력 또한 상당했죠. 둘째 동서가 말한 반드시 떡상할 거라던 주식 정보는 완전히 거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루하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않아 하락할 게 뻔히 보였거든요. 즉 막차랍시고 꼬라 박았다가 완전히 떡락하는 그런 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를 복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동서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낼 완벽한 계획을 세우며 저는 이를 바드득 갈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동서들을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없는 틈을 타 둘이서 또 제 험담을 하고 있더군요. 제가 몰래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냥님이 정말 속을까요? 그 멍청한 년이 속지 않고 배겨? 두고 봐. 남편 돈까지 아주 제대로 날리면 어머님께서 가만두고 보시겠냐고. 내가 그냥 반드시 이혼하게 만들 거야. 하기야 그냥님 이혼만 하면 우리도 어머님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겠어요. 어디서 저런 모자란 걸 데리고 왔느냐면서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동서들이 이제는 저를 형님 취급도 하지 않는 거로 모자라 인연전연 하면서 쌍욕까지 퍼붓고 있으니 말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장에 달려가 뺨 한 대씩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복수를 위해 꾹 참았어요. 동서들의 뒷담화를 들었으니 그들의 꿍꿍이를 더욱 확실히 알아차렸고 또 한 번 마음을 굳게 먹은 계기가 되었죠. 반드시 받은 대로, 아니 그보다 2배 이상으로 돌려주자고 말이에요. 동서들 오래 기다렸지? 형님 오셨어요? 어쩜 우리 형님은 하루하루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참, 안 그래도 형님이 주신 화장품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저도요. 큰형님께서 주신 화장품 바르고 자면 다음날 광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큰형님 너무 센스쟁이라니까. 가식적인 아양을 떨어대는 동서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벌써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동서들의 얼굴에 당장이라도 가래침을 뱉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서들을 나락으로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이글거리는 마음을 꾹 달랜 채 저는 호호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우리 남편 몰래 3억 정도 투자해보려고 하는데. 3억이나요? 와, 우리 형님 통 크신 것 좀 봐. 지금 당장 넣으시게요? 근데 아무리 가족 같은 사이라도 동서들 말만 믿고 넣자니 걱정이 좀 되네. 정말 동서들도 1억씩 넣은 거 맞지? 그럼요. 저희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그럼 1억 넣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인증샷 하나 보내줄 수 있을까? 인증샷이요? 동서들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당연한 일이지요. 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으니 1억을 투자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니 둘째 동서는 주식의 주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어디선가 정보 하나를 주워 듣고 와서는 저를 속이려는 게 분명한 듯 했습니다. 내가 동서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이런 건 확실히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내 마음 이해하지? 그럼요. 저희가 뭐 이런 걸로 형님께 서운하려고요? 인증샷 보내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역시나 자존심 센 첫째 동서는 제가 던진 밑밥을 덥석 물더군요. 사실 본인들이 투자하려고 잔뜩 부추겨 놓았는데 이제와 발뺌하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동서들에게 각각 인증샷이 도착했어요. 첫째 동서와 둘째 동서 모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억씩 투자했더군요. 저는 그 인증샷을 보고 매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꼴 좋다 생각했고요. 형님도 3억 넣은 거 확실한 거죠? 아, 그럼 당연하지. 그럼 지금 바로 넣으세요. 하루하루 상승세라 지금이 제일 쌀 때예요. 아셨죠? 그래, 걱정하지 마, 동서. 저는 3억은커녕 단 3원도 넣지 않았지만
약사 빠른 첫째 동서가 형님도 인증샷을 보여달라고 계속 조르더군요. 저는 인증샷 캡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이번 추석 때 직접 투자 내역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돌아온 추석날 대망의 기회가 터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 짱 박혀서 전 부치고 갈비찜하고 일이란 일은 다 하고 있는데 동서들은 그저 손 놓고 저를 보고만 있더라고요. 역시 화가 났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나락으로 떨어질 인간들인데 제 입장에선 마지막으로 선심을 써준 것이지요. 그때 어머님 방 안에서 지갑을 들고 나온 첫째 동서가 대뜸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지갑 안에서 구깃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웬 1,000원? 글쎄 어머님이 형님 혼자 요리 다 한다고 음식값이라도 주라시네요. 1,000원이면 충분하죠?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왜 이러세요 형님? 이것도 감사하게 받으셔야죠. 솔직히 형님이 하신 음식 맛 개떡같이 없으니까. 둘째 형님, 아무리 그래도 1,000원이 뭐예요. 자요 큰형님, 이건 제가 따로 챙겨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던 둘째 동서의 행동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지갑 안에서 1,000원을 하나 더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방에서 나온 어머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곤 크게 노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니들이 장유유서도 모르냐? 나이 많은 첫째한테 무슨 짓이야? 왜요 어머님? 형님한테 음식값 주라고 하셨잖아요. 적당히 드렸는데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은 왜 항상 저랑 작은 형님한테만 뭐라 하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유 어쩌자고 저런 막대 먹인 것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아이고. 어머님, 가만 계세요. 얘네들은 제가 따끔하게 혼낼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두 동서의 면전에 대고 1,000원짜리를 뿌려버렸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자 폭발하게 되더군요. 인간 말종이라고 여기며 상종하지 말자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러다 정말 화병 나겠다 싶었어요. 음식값 1,000원? 지금 장난해? 이건 니들이 그동안 나 왕따 시킨 값이다 이년들아! 형님 미쳤어요? 천박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천박은 너희 같은 년들이 천박한 거고 사람 대놓고 무시하고 둘이서 매일 내 뒷담 깐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중학생도 니들처럼 유치하게는 안 놀겠다. 형님! 제가 대놓고 비아냥거리자 동서들 모두 얼굴이 벌개져서는 콧김을 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소한지 아주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벤트는 바로 지금부터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점칠된 주식 그래프를 동서들의 얼굴에 떡하니 보여주며 말했죠. 그건 그렇고 명절 지나자마자 투자금부터 빨리 빼지 그래? 지금 동서들 들어간 시점보다 한 90% 떨어졌으니까 끼케야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겠네? 아까워서 어째?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도 투자했잖아요. 내가 미쳤어? 하락장에 투자하게? 이거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둘 다 완전히 맹탕이구나?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차트도 확인 안 하나 봐? 지금 이보다 더한 하락세가 없는데 말이야? 어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르는 것 같았는데 동서 이게 뭐야? 일주일 정도는 1억 넣어놔도 계속 오를 거라며. 저도 분명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일주일 사이에 별일이 있겠냐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동서 모두 허겁지겁 차트를 확인하더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더군요. 큰 충격을 받았는지 급기야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기까지 했습니다. 그날은 아무튼 난리가 났습니다. 도련님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동서들은 아주 허옇게 질려서 벌벌 떨더라고요. 어머님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분기탱천하셨어요. 그 후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첫째 동서는 도련님 몰래 대출까지 받아 일을 저지른 거라 곧바로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둘째 동서 역시 남편 회사가 급격하게 기우던 찰나 이런 일이 터지니 생활이 더욱 궁핍해졌지요. 끝내 둘째 동서도 이혼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첫째 동서와 둘째 동서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담보대출로 넘어가면서 온통 압류딱지가 붙었고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한 동서들은 가장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 한 번만 빚을 갚아주시면 평생 극진히 모시겠다며
사정하였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심보를 곱게 써야 한다고 했지. 결국엔 니들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야. 나는 이제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으니 니들 알아서 살거라. 사실 어머님이 이토록 단호하게 동서들과 손절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서들이 주식으로 저를 골탕 먹이려 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그간 동서들에게 당했던 고충까지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사실 꾹꾹 눌러 담은 억하심정을 비로소 말하게 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이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님 역시 함께 울었습니다. 저희는 두 손을 꼭 붙잡은 채 엉엉 울었어요. 우리 불쌍한 첫째 며느리,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내가 너 이렇게 힘들 줄도 모르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마저 없었으면 저 정말 못 버텼어요. 저 나쁜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라. 이제는 오로지 아가 너 본인의 행복에만 집중하면서 그리 살아. 알겠니? 감사해요, 어머님. 저처럼 부족한 며느리 품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 말 마라. 너처럼 착한 며느리를 들인 게 진정한 내 복이다. 이제야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힘들었던 지난날을 모두 보상받는 듯해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저와 어머님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자기가 무심해서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며 몹시도 자책했습니다. 저는 당신 잘못은 하나 없다며 그를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스운 건 어머님께 손절당하고 나자 동서들이 곧바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동서들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발 저희 좀 구제해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네, 형님. 저는 큰형님이 좋았는데 자꾸 작은 형님이 큰형님 골탕 좀 먹이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형님, 얘가 지금 이간질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동서, 지금 미쳤어? 누구한테 야야? 이혼한 마당에 내가 왜 네 동서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이 거지 같은 년아. 너가 큰형님 이혼시키자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라고. 그렇게 돈독한 척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던 동서들이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군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잘 지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도 않았을 텐데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용서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용서에도 다 때와 시기가 있는 법인데 저 둘은 늦어도 한참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보를 곱게 써야지. 심보를 나쁘게 쓰니까 이런 쪽박을 치는 거 아니겠니? 나 골탕 먹이려고 돈 좀 끌어 모았을 텐데 어쩌나?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맞아요, 형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절대 은혜 잊지 않을게요. 동서들 정말 못 말린다. 그러니까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첫째 동서와 둘째 동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곤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였어요. 개평이라 생각해. 10,000원이면 택시비 정도로 충분하지? 그래도 참 착하지 않나요? 동서들은 제 손에 고작 1,000원짜리를 쥐어줬지만 저는 무려 10배나 더 불려서 돌려줬잖아요. 저는 동서들을 매몰차게 내쫓은 뒤 그 어느 때보다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일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살면서 이보다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언제 또 오겠어요? 저는 요새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세상에서 제일 아껴주고 있고요. 어머님은 마치 친어머니처럼 그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삶이 이렇게 따뜻하고 안온했던 적은 처음이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느꼈던 건 참으면 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면 호구입니다. 호구. 참는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셨을 때는요, 절대 참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전부 다 터뜨리세요.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래서 사람은 심보를 곱게 써야 하나 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느끼고 가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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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